그녀의 첫 번째 희생자는 머리를 빗겨주던 시녀가 되었습니다. 에르제베트는 자신의 영진에 있던 가난한 농민의 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자신의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농민들은 너도나도 돈을 받고 딸들을 보냈는데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또한 성에서 연애를 베푼다며 수십 명의 처녀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고 연애가 끝나면 그녀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죠. 처녀들은 가시와 칼날이 박혀있는 철로 만든 새장 같은 곳에 갇혔는데 가시에 찔리고 칼날에 베이면서 피가 나면 그 피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처녀의 피는 마시기도 하고 주로 욕조에 받아 목욕을 하는 데 쓰였죠. 그렇게 체이테 성으로 일하러 들어간 처녀들이 단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고 고발하기도 했지만 바토리 가문같이 명망 있는 명문가에서 그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을에서도 딸들을 보내지 않기 시작하자 에르제베트는 근처 다른 마을로 가서 처녀들을 몰래 채우기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죠. 그것은 바로 귀족적 소양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 안에 귀족 여학교를 세웠고 그렇게 귀족 가문이 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귀족들의 딸에게까지 그녀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감금당했던 처녀 중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을 했고 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모든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1610년 12월 30일 체이테 성 안으로 들어간 조사팀은 병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에르제베트의 일기에는 희생자의 수가 자그마치 61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게 재판이 열려 그녀의 악행을 도와준 시녀들과 아인들은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에르제베트는 당시 귀족은 사형에 처할 수 없었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넣어주는 구멍 외에는 모든 곳이 막혀있고 조금의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탑 꼭대기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르제베트는 그 안에서 살다가 갇힌 지 4년 만에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후대의 학자들은 그녀의 재산을 노린 자들이 에르제베트를 모함했고 마녀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16세기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거듭되던 시기였고 마녀 사냥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였기 때문에 혼자 사는 귀족 여인들이나 돈 많은 과부들은 타깃이 되어 마녀로 몰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일이 허다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르제베트를 마녀로 고발했던 사람은 루터파 목사였는데요. 바토리 가문은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해서 칼뱅교를 믿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루터교에서 그녀를 마녀로 몰아세운 것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또한 억울한 모함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녀의 재판 기록에는 구체적 죄명이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오직 마녀라는 이유 하나로 종신 구구명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12명의 희생자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에르제베트의 일기의 존재도 조사관들 외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의문점을 자아냈죠. 에르제베트의 시녀들과 아인들은 그녀가 재판을 받기 전 먼저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러자 에르제베트의 결백을 증언해줄 증인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도 다 그녀를 모함한 자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근거로는 과학적으로 사람의 피로만 욕조를 채워 목욕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피는 몸에서 빠져나오면 금방 굳어버리고 피에서 나는 압취는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죠. 석연치 않은 재판 기록이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일기장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 목욕을 했다는 것 등을 보면 에르제베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녀의 재산을 노린 자의 소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